가을비가 내리던 오후였어요. 시골 마을 외곽의 낡은 버스 정류장, 페인트가 벗겨진 벤치 위에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주변에 사람은 없었고 시계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것처럼 벤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노인은 허리를 굽혀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금속 밴드는 녹슬었고 유리판엔 금이 가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금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손바닥으로 시계를 감싸 쥐었어요. 초침은 멈춰 있었고 시각은 오후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걸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빗방울이 시계 유리를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무심코 그 시계를 자신의 왼쪽 팔목에 찼어요. 밴드는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했고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그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손목의 시계에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그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의 초침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틱톡, 틱톡.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은 놀라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초침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벽에 걸린 달력이 희미하게 빛을 냈고 먼지들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도윤의 눈앞이 흐려지며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그것은 40년 전의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젊은 자신이 서 있었고 옆에는 28살의 정혜숙이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하얀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는 손을 뻗어 아내를 만지려 했지만 손끝은 허공만 스쳤습니다. 젊은 자신이 혜숙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혜숙이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버스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걸요? 도윤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아니면 꿈인가? 손을 꼬집어 봤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버스가 도착하고 젊은 두 사람이 올라탔습니다. 풍경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어요. 숨이 가빠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보니 초침은 다시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분침은 정확히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만졌어요. 금속은 여전히 따뜻했고 미세하게 맥박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혜수가.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시계는 그의 손목에서 조용히 다음 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시계를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밴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잠금 장치를 눌러도 잡아당겨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계는 마치 그의 피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단단히 붙어 있었어요. 도윤은 포기하고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시각은 그대로 3시 30분이었어요. 어젯밤 일은 꿈이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가슴속 떨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혜숙의 목소리가, 그녀의 웃음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도윤은 하루 종일 손목시계를 신경 쓰며 보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에도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낮 동안 시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도윤은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시계만 계속 의식되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계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나 시계를 바라봤어요.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거꾸로, 천천히, 규칙적으로요. 틱톡, 틱톡.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일렁였어요. 벽지의 꽃무늬가 흔들리고 천장의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도윤은 침대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시야가 흐려지며 다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카페였어요.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 창가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젊은 도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해숙이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볼은 발그레했고 눈은 수줍게 빛나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기억해냈습니다. 첫 데이트였어요. 1981년 6월 그들이 처음으로 단둘이 만난 날이었습니다. 젊은 도윤이 말했어요. 커피 맛이 어때요? 해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여기 분위기도 참 좋네요. 다음에 또 올까요? 네, 좋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도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냥 웃어주면 됐는데. 젊은 자신이 무언가 더 말하려다 멈춘 순간이 보였어요. 해숙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당시의 도윤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더 많은 말을 기대했다는 것을요. 장면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손을 뻗어 해숙을 붙잡으려 했지만 역시 허공만 스쳤습니다. 카페가 사라지고 다시 어두운 방이 나타났어요. 도윤은 침대에 앉아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는 다시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낡은 영수증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방 서락, 커피 2잔, 200원. 날짜는 1981년 6월 14일이었어요. 바로 그날 첫 데이트 날짜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는 정말로 그를 과거로 데려간 것이었어요. 그는 영수증을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해수가, 내가 정말 널 만날 수 있는 거야?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는 영수증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시계의 초침은 조용히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두려우면서도 다시 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매일 밤이 그에게는 선물이자 고통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시계의 규칙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매일 밤 정확히 자정이 지나면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30분 동안 과거의 한 조각을 보여주었어요. 첫날은 버스 정류장이었고 둘째 날은 카페였습니다. 셋째 날 밤에는 결혼식장이 펼쳐졌어요. 넷째 날에는 첫 아이가 태어난 산부인과 복도가 보였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을 기다리며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시계가 보여주는 장면들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행복한 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무겁고 아픈 기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 밤이었어요. 도윤은 이불을 덮고 시계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자 익숙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초침이 거꾸로 돌아가고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 펼쳐진 곳은 병원이었어요.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멀리서 들리는 기침 소리. 도윤은 그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2012년 가을 해숙이 처음 입원했던 그 병원이었어요. 젊은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갔고 의사가 차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뒤를 따라갔어요. 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해숙이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중년의 도윤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년의 도윤이 무릎을 꿇었어요. 해숙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잘 견뎌봐요.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내가 더 일찍 병원을 갔다면 바뀌었을까? 해숙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아프다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 생기는 통증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장면이 흐려지며 사라졌어요. 도윤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흥건했고 베갯잎이 젖어 있었어요. 그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계를 벗어던지고 싶었지만 여전히 밴드는 풀리지 않았어요. 도윤은 손목을 잡아당기고 비틀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제발, 그만.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어요. 시계는 차갑게 그의 손목에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도윤은 밤이 오는 게 두려워졌지만 동시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시계는 계속해서 과거를 보여주었어요. 해숙과 싸운 날, 그녀가 혼자 울던 날, 병원 치료를 받던 날. 모든 장면이 도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도윤은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초침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느려진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빠르게 돌아가던 초침이 이제는 천천히 마치 힘겹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계 뒷면에 희미한 글자가 새겨진 것을 봤어요. 남은 시간 3일.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 3일, 3번의 밤만 남은 것이었어요. 그는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날일 거라는 것을요. 해숙이 세상을 떠나던 바로 그날 말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쓰다듬었어요.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어요. 도윤은 그 빛 속에서 해숙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해숙아, 나 곧 너를 만나러 갈게. 시계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듯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그날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계 뒷면의 글자는 이제 남은 시간 1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였어요. 밥을 먹을 수도 텔레비전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만 계속 들여다봤어요. 초침은 더욱 느려져 있었고 마치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11시, 11시 30분, 11시 50분. 자정이 가까워지자 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정이 되었습니다. 시계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이번엔 이전과 달랐습니다. 초침이 미친 듯이 빠르게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방 안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액자가 떨어지고 서랍이 열리고 커튼이 펄럭였어요. 도윤은 침대를 꽉 붙잡았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하얗게 변하며 귀가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하얀 벽,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환자 보호자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시계를 봤어요. 2015년 3월 17일 오후 2시 15분.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어요. 해숙이 세상을 떠난 날.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07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도윤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위에 해숙이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58세의 도윤이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해숙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응, 나 여기 있어. 미안해요. 먼저 가게 돼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함께 집에 갈 거야. 해숙이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짓말 못해요. 당신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중년의 도윤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해숙이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웠어요. 함께 해줘서. 해숙아, 행복했어요. 정말로. 도윤은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발 이번엔 말이라도 건네게 해주세요.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투명한 유리벽에 갇힌 것처럼 그저 바라볼 수만 있었습니다. 해숙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중년의 도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해숙아, 해숙아.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의사가 들어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움직였어요. 도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온몸으로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간호사들, 의사, 중년의 도윤 모두가 멈춰섰어요. 시계의 초침도 멈췄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정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단 한 사람, 침대 위의 해숙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문 밖의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해숙이 그를 보고 있었어요. 지금의 74세의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숙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세상이 멈춘 채로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손을 뻗은 채 얼어붙어 있었고 의사는 청진기를 든 채 멈춰 있었어요. 복도의 형광등도 깜빡이다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도윤만은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막는 것이 없었어요. 투명한 벽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어요. 해숙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도윤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지만 분명히 만져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해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 늙었네요. 응, 많이 늙었어. 그래도 여전히 잘생겼어요.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는 해숙의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요?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어. 내 말을 더 들어줬어야 했어. 더 잘해줬어야 했어. 해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줬어요. 아니야. 난.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이제야 말하겠다. 사랑해. 그는 해숙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어요.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해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걸 몰랐던 적이 없어요.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요. 당신도 보고 싶었고 미안했어요. 왜?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서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넌 잘했어. 다 잘했어. 그때
손목의 시계에서 강한 빛이 퍼져나왔습니다. 병실이 흔들리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벽이 무너지고 천장이 녹아내렸습니다. 도윤은 놀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해숙은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가요. 빛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익숙한 곳에 서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낡지 않았어요. 페인트가 새로 칠해져 있었고 벤치도 깨끗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해숙이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어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하얀 리본을 달고 서 있었습니다. 28살의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우리 처음 만난 곳이죠? 도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진 손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힘있는 손이었어요. 그는 깜짝 놀라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젊어졌어?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멀리서 버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윤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했고 부드러웠어요. 해숙이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뭐가? 그때의 당신도 지금의 당신도 다 내 사람이었어요. 버스가 정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해숙이 천천히 버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해숙아. 그녀가 버스에 올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행복하세요. 이제 나 없이도 괜찮을 거예요. 아니야. 같이 가자. 안 돼요. 당신은 아직 갈 곳이 많아요. 버스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해숙이 창문에 손을 대고 미소 지었어요. 사랑해요. 여보. 버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는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시계가 똑하고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시계의 바늘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세상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도윤은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어요.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계가 없었어요. 밴드가 풀린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시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밑도 서랍 안도 옷장 속도 뒤져봤지만 없었어요. 그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 위도 소파 밑도 신발장 옆도 찾아봤어요. 하지만 시계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 갔지? 도윤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컵을 집어드는데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편지 한 장이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해숙의 필체였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편지를 펼쳤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시계를 주었겠네요.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보내주지 못하는 걸 알았거든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당신은 나를 붙잡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도윤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탁했어요. 시간에게 당신에게 한 번만 작별할 기회를 달라고. 당신이 나를 기억하되 나를 놓아줄 수 있게 해달라고. 시계는 그 약속이었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이별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놓아드려요. 그 사람도 행복해 하실 거예요. 당신도 이제 행복하세요. 나 없이도 웃으세요. 나 없이도 밥 먹고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세요. 그게 내가 바라는 거예요.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처음 만난 그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사랑해요. 편지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5년 3월 16일. 해숙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밝아지며 식탁을 비췄어요. 먼지들이 빗속에서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그 빛이 시계의 초침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커튼이 펄럭이고 편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고마워, 혜수가. 그는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해숙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생일 사진.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운 마음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가슴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어요. 도윤은 앨범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었어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할 생각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서는데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혜수가, 나 이제 괜찮아. 너도 편히 쉬어.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뒤편의 작은 언덕을 넘어 마을로 향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서 해숙이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도윤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해숙은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그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악몽도 눈물도 없이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어요. 정류장을 지나 마을 어귀까지 걷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피어나는 꽃들, 지저귀는 새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은 다시 그 정류장을 찾았어요. 시계를 처음 주운 그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버스가 오가는 것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할머니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벤치 팔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그 자리에 오래전 해숙과 함께 앉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둘이 손을 잡고 버스를 기다리던 모습.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누군가 그를 불렀어요. 도윤이 고개를 돌리자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자주 오세요? 응, 가끔. 소녀가 벤치 옆에 섰어요. 그녀는 도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전에도 여기서 봤어요. 혼자 앉아 계셨어요. 그랬구나. 외로우세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는 괜찮단다. 소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왜 계속 여기 오세요?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러 오는 거야. 돌아가신 분이에요? 응. 소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벤치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버스 한 대가 지나갔어요. 소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래,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맨날 여기서 저 기다려주셨는데. 도윤은 소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좋으셨구나. 네. 할머니는 항상 여기 앉아서 제가 학교 끝나고 오면 사탕 주셨어요. 소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사탕 하나였어요. 포장지가 낡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거예요. 못 먹겠어요. 도윤은 그 사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가 내가 먹길 바라셨을 거야. 그래도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는 건 슬퍼하는 게 아니란다.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지. 소녀가 도윤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세요? 응. 이제 그러려고 해. 소녀는 사탕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사탕. 역시 맛있어요. 도윤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좋아하시겠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소녀가 일어섰어요.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할아버지, 또 봬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소녀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도윤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며 멀어졌어요. 도윤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혜수가 나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었어요. 도윤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를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그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벤치 아래 낙엽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도윤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시계였어요. 하지만 그가 차던 시계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계였어요. 초침은 멈춰 있었고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계를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어요. 누군가 다시 이 시계를 찾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작은 기적이 일어날 거였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정류장에는 바람만이 남아 시계를 지키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정류장 주변으로 개나리가 피어나고 벤치 뒤편의 나무에는 새싹이 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버스를 타고 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정류장에 얽힌 이야기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벤치에서 시계를 주우면 잊은 사람을 만난다더라.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거기서 시계를 주었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났다더라.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젊은이들은 미신이라고 웃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그곳에서 시계를 주었다고 말했어요. 또 누군가는 밤에 그 벤치에 앉으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집은 여전히 마을 언덕 위에 있었어요. 창문에는 커튼이 걷혀 있었고 굴뚝에서는 가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윤을 예전만큼 자주 보지 못했어요. 어떤 이들은 그가 도시로 떠났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윤서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훨씬 자랐고 머리도 길러 묶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도윤을 만났던 날을요. 할머니의 사탕을 먹으며 눈물 흘렸던 그날을요. 어느 봄날 오후 윤서는 다시 그 정류장을 찾았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벤치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윤서는 그것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낡은 손목시계였어요. 녹슨 밴드, 금간 유리, 멈춰있는 초침. 윤서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차가운 금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찼습니다. 순간 시계의 초침이 한 칸 움직였어요. 틱! 윤서는 깜짝 놀라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초침은 다시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윤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주변의 풍경이 일렁이며 다른 장면이 겹쳐 보였어요. 같은 정류장이었지만 시간이 달랐습니다. 벤치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윤서를 기다리며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윤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방금 본 건 꿈이었을까? 장면은 금방 사라졌어요. 윤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그녀는 시계를 꽉 쥐고 미소 지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윤서는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정류장을 바라봤어요. 햇살 속에서 벤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서는 계속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시계를 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시계를 차고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언덕 위 도윤의 집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 아래에는 손때 묻은 시계 모양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류장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해숙을 보내줄 수 있었고 스스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틱톡, 틱톡. 시계 소리였어요.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또 시계를 찾았구나.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마치 해숙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자, 해숙아. 나도 곧 갈게. 도윤은 창문을 닫고 침대로 향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정류장에는 바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벤치는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운, 기억의 기운, 작별의 기운.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틱톡. 사랑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어느덧 25이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고향 마을을 찾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시계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뒀어요. 어느 가을날 윤서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내려와 버스로 갈아타며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작은 가게들, 그리고 그 정류장. 버스가 정류장 앞에 멈춰 섰어요. 윤서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류장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벤치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지붕도 새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간판이었어요. 기억 정류장. 윤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간판 아래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김도윤님을 기리며. 버스에서 내린 윤서는 천천히 정류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새 벤치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어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기억합니다. 잠시 멈춰 쉬어가세요.
윤서는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류장 뒤편에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화단 한쪽에는 작은 돌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일어나 그곳으로 갔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윤, 1950-2024. 사랑은 시간을 넘어 계속된다. 윤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 할아버지는 지난 봄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던 것이에요. 집에서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웃는 얼굴로 떠났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윤서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간직해온 그 시계였어요. 녹은 더 심해졌고 밴드는 끊어질 듯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녀는 벤치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 시계가 도윤 할아버지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을까요? 윤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시계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과 현실을 이어주는 것이었어요. 윤서는 시계를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이제 다른 누군가가 이 시계를 찾을 차례였어요. 슬픔에 잠긴 사람, 그리운 사람, 놓아주지 못하는 사람. 그 누군가에게 이 시계가 위로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정류장을 따스하게 비췄습니다. 윤서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시계가 노을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조용한 바람이 불었어요. 정류장의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벤치 위의 시계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 시계를 발견하고 멈춰 섰어요.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순간 초침이 한 칸 움직였습니다. 틱! 여인은 놀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여인에게도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할 것이었어요. 마을 언덕 위 도윤의 집은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아래의 시계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달빛이 그 자국을 비추며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서 도윤과 해숙이 손을 잡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들은 웃으며 정류장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지켜보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류장의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어요. 기억 정류장. 그 글자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자리를 옮길 뿐이다. 정류장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사랑의 이야기, 그리움의 이야기, 작별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시계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릴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 기억을 넘어, 사랑을 전하기 위해. 틱톡, 틱톡.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놓아주지 못하는 기억이 있나요? 때로는 기억하는 것보다 아름답게 보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